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4회 이론편 풀이를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기출문제를 보면요.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가 몇 개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배웠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답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포인트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 우리 배운 적 없죠? 사실은 전기께 잘못 분류되어 있다면 우리 비교식으로 전기와 단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요. 전기께 잘못됐다면 다시 고쳐가지고 맞게 수정해서 단기와 전기를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2번, 3번, 4번 읽어보면 1번이 틀렸다는 거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주석에는 정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에 딱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범위 뭡니까? 기준 중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우리 출제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주석에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2번도 3번, 4번도 맞는 거겠죠. 읽어볼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맞겠죠? 4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죠? 그래서 3번, 4번 확실히 맞고요. 2번도 주석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기준을 적어준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틀렸다라는 거. 답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될 때 주로 1번, 2번, 3번 앞쪽에 까다로운 문제가 포진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 전형적인 문제들 뒤에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다로운 문제 지문 한두 개 나왔다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 문제 잡고 10분 막 헤매는 순간 말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아는 범위 내에서 딱딱 찍고 계속 넘어가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봅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현행가치를 잘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후입선출법은 뭡니까?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가정이니까 기말재고자산은 옛날에 샀던 쾌쾌 묵은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현행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확실히 틀렸죠. 현행가치를 잘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2번, 3번, 4번 지문 읽거나 봅시다. 2번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에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나 사용된 것으로 보는 가정이다. 맞겠고요. 3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비록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말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선입선출법은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였죠?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수량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간에 수량만 정확하다면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지문이 나왔다고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 내에서는 뭐 그냥 틀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번이 워낙 확실히 틀린 지문이고요. 우리 출제 범위 내에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문으로 판단이 되네요. 4번 지문.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적용하지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개별법이 제일 정확하고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원가 흐름의 가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원도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간에는 서로 상호 재분류가 가능하다. 2번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에 변경한다. 그래서 먼저 평가하고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평가 후 변경 이런 말도 쓰죠. 2번도 맞는 것이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이 부분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맞는 지문이고 당연히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겠죠. 4번 뭐라고 돼 있냐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부터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정보금액의 차이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지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제 1, 2, 3번이 맞으니까 확실히 4번이 틀렸다라고 답은 선택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우리가 본문에서 안 배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주가의 경우,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평가익, 평가손실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지만 그걸 바로 단기 손익, 즉 손익계산서에 보내지는 않았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만기 보유 증권은 끝까지 만기까지 들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주식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왜?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채권만 상관이 있는데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해서 평가익, 평가손실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왜? 만기까지 어쨌든 그 채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 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얘는 평가익, 평가손실 있다 하더라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간에 이렇게 변경할 때 뭔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손익계산서에 보낼 리가 만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규정에 따르면 자, 이 차이 금액이 있으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규정 같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1, 2,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배워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답이 되는 요 지문 자체가 조금 생소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또한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이런 것들 조금 까다로웠다. 그래서 답은 4번. 문제 4번입니다. 주식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함으로 인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 배당 부분도 시험 자주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또 출제되었네. 우리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했던 거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주식 배당을 했는데 우리는 주식 발행 회사야.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한 회사죠. 주식 배당 한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을 배당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배당합시다라고 결의를 했겠죠. 결의하는 날은 어떻게?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물론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하죠. 어쨌든 원칙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래 대변 자리에 있던 거를 일단 차변으로 적어줘 가지고 조금 줄여주고 그 부분만큼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기록한다는 거지. 배당 결의라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지급할 때는 그거를 배당 지급일이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이제 주식을 줄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주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지.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회계처리 되는 거죠. 주식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하지 않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 자본의 분류 중에서는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본 조정에. 그래서 만약에 현금으로 배당하자라고 결의했으면 자,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뭐라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금으로 처리하죠. 그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하자라고 결의했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금을 쓰고 그거는 자본 조정이라고 부채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2번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액만큼 감소한다.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금만큼 감소한다고? 아니겠지. 뭐냐면 보세요. 큰 그림을 보면 차변의 미처분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요것도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고, 요거도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 항목이 감소하고 자본 항목이 증가했으니까 자본 총액 자체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 지문도 유명한 지문이죠. 잘못된 지문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 부채가 틀릴 거겠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겠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네. 4번은 읽어볼까? 주식 배당은 배당으로 인한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불필요하지는 않지. 이런 회계 처리는 있어야 되겠지. 불필요 안 하고요. 자본 항목 간의 변동도 없다.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이 있지,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리고 참고로, 자, 이거는 주식 발행한 회사죠. 만약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투자했답니다. 내가 주주야. 내가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주식을 투자한 회사 입장이라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익이 많이 났대, 삼성전자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돈 대신 주식으로 나한테 배당을 줬다는 것이. 그게 주식 배당을 받은 회사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 안 증가했다, 안 증가했다는 겁니다. 주식은 한 주 가지고 있다가 주식 배당을 한 주 더 받아가지고 2주가 됐다고요? 기분 좋아할 필요 없다고. 주식은 한 주에서 2주 됐지만 주식 가치가 원래는 한 주에 100만 원짜리인데 주식 2주로 이렇게 한 주를 더 받는 순간 한 주당 가치가 50만 원으로 딱딱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100만 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50만 원짜리 2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재산 가치 자체는 하나도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주식 배당을 한 회사 입장에서 자본금이 한쪽으로 감소하고 자본 총액 자체가 변하지 않았죠. 자본 항목 한 개는 감소하고 한 개는 증가해가지고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었단 말은 재무상태표로 보면은 회사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변동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요게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부채는 은행 같아서 돈 빌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우리 주주들의 재산이거든. 주주들의 재산 자체가 전혀 지금 변동이 없었다는 거지. 그 말은 즉슨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한 사람밖에 없는 1인 주주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 거야. 됐죠? 그러면 요 덩어리 전체가 내 재산이라고. 그런데 요 재산 자체가 하나도 변동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 배당 해봤자. 됐죠? 그 말이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아봤자 기분만 좋을 뿐 실제로 내 재산은 증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뭐라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 즉 주식 배당을 한 회사의 자본 총액이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주식 배당 자주 나오니까 조금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회계 처리 내용 중 오류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오류 수정은 뭔가 잘못해가지고 고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회계 변경은 정당한 사유 때문에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회계 변경은 다시 두 가지로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 두 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정기 미수수익을 과다하게 정했다고 뭔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오류 수정 맞습니다. 2번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요거는 회계 변경이겠지. 회계 변경이면서 그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3번 정기 기말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 뭔가 잘못한 거니까 오류 수정이겠죠. 4번 전기 상품 매출의 누락, 뭔가 잘못한 거니까 오류 수정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변동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맞겠지. 비례적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2번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화와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맞죠? 3번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준고정원가가 아니고 준변동원가라고 하죠. 혼합원가 또는 준변동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량에 전혀 상관없이 기본요금, 그 다음에 사용량에 비례하는 추가요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뭐 전기 사용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제조간접비는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뭐 이런 말 썼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문제 7번입니다. 보조부문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및 상호 배분법을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맞겠고요. 2번 상호 배분법이 가장 번거로운 방법이다. 그렇긴 하죠. 맞다. 3번 배분 순위를 고려한 것은 단계 배분법이다. 맞습니다. 4번 상호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도록 하는 배분 방법이다. 이런 말 우리 들은 적 없죠. 그래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 1, 2, 3번이 뭐 워낙 확실한 지문이니까 답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죠. 답은 4번. 문제 8번 다음 자료에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잘못된 설명은 A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에 있어서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20만 원이었고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과소 배부된 것이랍니다. 1번 A 제조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했다. 맞죠? 개별 원가 중에서 정상 개별 원가 방식이다. 2번 A 제조기업의 제조원가 예정 배부액은 820만 원이다. 920만 원이 실제 발생했는데 그게 100만 원 과소 배부된 거니까 배부 자체는 820만 원만 과소하게 배부되었겠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과소배부라고 불렀죠. 맞는 지문이다. 3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공품, 기말 재고, 매출원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원가 흐름의 귀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에 영향을 미치겠지. 과소배부된 금액만큼. 4번 A 제조기업의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차감이 아니겠죠. 과소배부되었으니까 실제 금액이 크죠. 실제 발생 금액이 크니까 이 부분만큼 가산해야 되겠죠. 제조원가에서.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단기 중에 발생한 정상 공손 수량은 단 공손품을 제외한 파손품이나 작은 폐부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기초, 기말, 단기 착수량, 단기 완성수량, 비정상 공손 뭐 제시되어 있으니까 빈칸 채우기죠. 자, 제공품에 대한 물량 흐름을 파악해 보면 기초 제공품 500개, 단기 착수량 4,500개. 그러면 왼쪽은 5,000개 되겠죠. 그다음에 단기 완성수량은 3,700개, 기말 제공품은 700개. 그다음에 정상공손, 정상공손을 구해야 되는데 비정상공손이 80개다. 근데 요거 합계는 5,000개다. 그죠? 그러면 빈칸 채우기지 뭐. 5,000개에서 마이너스 3,700개, 마이너스 80개, 마이너스 700개는 520개 되겠네. 그렇죠? 요게 답은 4번 되겠다. 요게 정상공손 수량이다. 됐죠?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10번. 주식회사 세계화학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세계화학이 결합원가 300만 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자, 결합원가 배부 방법 중에서 이거는 뭐 상대적 판매가치법이죠.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이름만 어려울 뿐, 그 분리점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바로 팔 수 있다면 그 판매가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자 이거지. 그래서 생산량이 1,500개인데 그걸 만일에 그 즉시 판다면 한 개당 1,000원에 판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겠지. 그럼 150만 원만큼 분리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당장 판다면.
자, 2,000개 곱하기 800원이니까 2826, 16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2,500개인데 한 개 더 600원이니까 요거는 꼭 표해야 되겠네. 2,500 곱하기 600원, 150만 원 되겠다. 그 다음에 4,000원 곱하기 350개, 4,000개 곱하기 4,000개 곱하기 350원이죠. 는 140만 원 됐죠. 이렇게 각각 상대적 판매 가치가 구해지면 4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되겠죠. 600만 원. 600만 원 분의 자 A 제품이니까 600만 원 분의 150만 원. 얼마입니까?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75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비례해서 배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치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